100% 200% 전부 다 맞습니다. 강순남 여사의 밥상이 썩었다. 당신의 몸이 썩고 있다. 이어서 미국 텍사스 주에서 한의원을 하는 한 의사 한 분이 있다. 이분은 국내에서 한의원을 하다가 어느 날 문득 우리나라 의학과 의술의 한계를 느끼고 이런 풍토에서 의술을 한다는 것이 무의미하다는 결론을 내린 나머지 미국으로 건너가 미국인들에게 인기가 높은 침수를 주로 시술하며 적지 않은 돈도 벌었다고 했다. 그러나 얼마 가지 않아 그는 다시 큰 회의에 젖어들었다. 미국은 우리나라보다 의학과 의술이 좀 나을까 생각했는데 그 나라의 의사라는 사람들은 통풍 환자가 오면 발가락의 아픈 신경계를 자르고 그 다음에 발목을 자르고 무조건 잘라놓고 보는 것이 다반사여서 그의 표현을 빌면 한의학적인 관점에서 봐도 미국 의학은 우리나라보다 더 납득하기가 어려웠다고 했다. 그곳에서도 더 이상 배울 것이 없다고 판단한 그는 보따리를 꾸려들고 8년 전 한번 만나 자연건강법에 대한 얘기를 나눈 적이 있는 나를 찾아 한국으로 건너왔다. 100%, 200% 전부 다 맞습니다. 전부 다 옳은 말씀입니다. 그런 내게 교육을 받는 내내 감탄사를 연발하면서 이제야말로 내가 의사로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무슨 일을 해야 할 것인지를 깨달았다고 말했다. 그리고 교육이 끝나자 내게 이런 편지를 써서 건네주었다. 제 자신이 채우고 있지 못한 것을 원장님이 가득 채워주셨습니다. 한의사로서 과연 내가 이렇게 시술해도 되는지 안 되는지도 확신도 서지 않고 그래서 늘 한계를 느끼며 실망하고 있던 저에게 확신과 용기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50이 다 된 나이에 교육을 받고 저의 가치관과 시야가 변했습니다. 원장님의 교육이야말로 초과학적이고 초자연적인 우리가 찾던 바로 그것입니다. 원장님은 한국의 보물단지입니다. 부디 오래오래 사셔야 합니다. 이런 과찬이나 가공을 바란 것은 눈꼽만큼도 없었지만 그 한의사의 편지 속에서는 그의 진심이 읽혀졌다. 그분은 교육을 받고 나서 약재에 대해 좀 더 공부를 할 필요가 있다며 3개월 예정으로 모 한약시장의 약재상에 취직을 했다. 그만큼 의식이 남다른 분이었다. 그러나 며칠이 안 돼 그것을 나오더니 이렇게 말했다. 원장님, 우리나라 한약도 끝났습니다. 한약이 끝나다니 그게 무슨 말이에요? 중국산 당귀를 염산에 담가 표백시켜서 파는 것을 직접 이 두 눈으로 보았습니다. 당귀가 유명대학 한방병원에도 들어가더군요. 물론 양심적인 한의사나 한방병원도 있겠지만 이것이 사실인데 어떡하겠습니까? 설마 세상에나 그뿐이 아닙니다. 원장님, 한약재를 압력밥솥에 넣고 3시간만 끓이면 한약 성분은 다 없어지고 중금속 성분만 남습니다. 이런 세상에서 어떻게 한약을 믿고 기대하겠습니까? 전 미국으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더니 자연농법으로 만든 간장과 대창, 고추장 등 조미료가 첨가되지 않은 재래식장을 몽땅 사들고 돌아갔다. 그리고 미국에 돌아간 후 이분은 내게 배운 교육 방법을 그대로 자신의 치매에 걸린 어머니와 혈당이 370이나 되는 누님에게 적용해 보았다. 그랬더니 누님은 열흘 만에 혈당이 정상치로 내려갔고 어머니는 3개월 만에 아들인 자신을 알아보더라고 했다. 그 후에 그가 다시 한국을 찾아와 만나고 싶다고 해서 약속한 장소로 나갔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그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다. 절대로 약속을 어길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하여 기다렸더니 뒤늦게 도착한 그가 말했다. 죄송합니다. 제가 그래도 명색이 한의사 쫑알이라고 어머니의 임종을 앞둔 친구가 하도 급하게 도와달라고 해서 친구 집에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금방 돌아가실 것 같은 친구 어머니에게 원장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관장을 했더니 어머니가 다시 살아나셨어요. 글쎄, 나는 힘들고 외로울 때면은 이 한의사가 100%, 200% 전부 다 맞습니다. 전부 다 옳은 말씀입니다. 라고 했던 말을 또 올린다. 이 말은 항상 내게 큰 용기를 주었다. 하지만 나는 내 교육이 맞고 안 맞고를 떠나 고통받는 사람들이 단 한 사람이라도 새로운 삶을 찾고 희망을 찾을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만족하고 행복하다. 나는 그 한 사람을 위해서 오늘도 기도하는 마음으로 집을 나선다. 그것이 내게 주어진 소명이기 때문이다. 소명, 사명, 이런 것 때문에 인간의 삶에 그 의미가 있는 거겠군요. 자, 4장으로 옳은 길이 있으면 그 길로 가라.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들은 없어서 구걸하는 사람이 아니다. 아무 것이나 마구 닥치는 대로 먹으면서 살아온 사람, 술을 물 마시듯이 하면서 몸을 만신창이로 만들며 살아온 사람, 그러다 몸이 아파 중병에 걸린 사람이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다. 이런 사람들은 어느 날 갑자기 죽음의 사자가 찾아와도 하소연할 방법이 없다. 자업자득이기 때문이다. 건강이란 하루아침에 생기는 것이 아니라 생활이 낳은 결과이다. 몸의 균형이 깨어져 병이 왔다면 이때가 바로 반성의 기회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경제나 정신이나 모든 생활사에 다 그렇겠네요. 자, 문제가 왔을 때를 해결해 또 다시 시작하는 기회로 만들자. 자연이 좋았던 철없는 시골 소녀. 어렸을 때의 내 꿈은 조금 독특했었던 것 같아. 다른 아이들처럼 훌륭하거나 위대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고 그저 내가 누군가에게 꼭 필요한 사람이 되는 것이었다. 지금 와서 생각해봐도 나는 조금 유난스럽고 엉뚱했던 것 같다. 예를 들어 길을 가다가 몸이 불편한 장애인을 보면 내가 저 사람에게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까? 내가 커서 저 사람에게 시집을 가면 어떨까? 이런 생각부터 할 정도였으니 너무 순진하면서도 희한한 아이였다고나 할까? 그리고 지금도 그렇지만 나는 자연을 좋아했다. 초등학교 다닐 때는 20리길을 걸어서 통학을 했는데 학교에서 수업이 끝난 후에 청소라도 하고 돌아올 때면은 그 먼 길을 혼자서 걸어오는 때도 많았다. 그런데 나는 대개 곧장 집으로 돌아오기보다는 길가의 핀 꽃이나 밭에서 자라고 있는 온갖 작물들을 만져보고 또 그들과 대화하면서 시간이 가는 줄을 까맣게 잊곤 했다. 한 번은 밭에 무성히 자란 콩들이 하도 가지런하고 탐스럽게 자라고 있는 것이 부러운 나머지 어린 마음에 심술이 나서 그 콩들을 일부러 하나하나 촘촘히 짓밟아 놓고 간 적이 있었다.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랬었던 것 같아. 그리고 나서 집으로 돌아오는데 콩들에게 너무 못된 일을 한 것 같아 겁이 덜컥 나고 내 자신을 속이는 것 같아 양심에 가책이 됐다. 안 돼. 다시 가서 이렇게 세워야지. 콩들이 얼마나 아파할까? 그래서 다시 20리길을 되돌아 달려가서 쓰러진 콩들을 일으켜 세워 놓고 돌아오기도 했다. 나는 그때 내 자신을 속이는 것이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렇게 집에 들어오니 이미 해는 지고 집에서는 애를 잃었다고 난리 소동이 났었지만 중학교를 다닐 때는 통학 거리가 더 멀었다. 새로 난 큰 도로로 가면 삥 돌아가야 했기 때문에 조금 더 가까운 지름길을 이용하곤 했는데 거기에는 얕은 강이 흐르고 그 강 위로 징검다리가 놓여 있었다. 나는 이 징검다리를 건널 때면은 봄, 여름은 물론
11월 달에도 항상 운동화를 벗고 맨발로 건넜다. 발바닥에 와 닿는 잔잔한 강물의 감촉과 돌에 낀 이끼들의 미끈미끈한 촉감이 너무 좋았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5월, 6월 사람들이 논두렁을 붙이고 나면은 그 논두렁 흙의 말랑말랑한 촉감이 너무 좋아서 맨발로 밟고 다녔으니 누가 보더라도 난 좀 유별난 아이였었던 것 같아. 내가 태어난 자란 곳도 경상북도 상조의 산골짜기 동네였다. 백여 가구가 옹기종기 한데 모여 사는 당시로서는 제법 규모가 큰 동네였는데 우리 할아버지 집은 비교적 부농인 편으로 그 일대에서 우리 집 논을 붙이지 않은 가구는 없었고 농산 일을 하는 모습만 해도 5명이나 되었다. 거기다 그때까지만 해도 할아버지는 반상의 계점이 강한 분으로 손주들에게 아무 아이들을 하거나 놀지도 못하게 하셔서 나는 자라면서 친구들에게 왕따를 많이 당한 그런 기억도 있다. 한 해 제사를 18차례나 지내는 종갓집 장손이신 할아버지는 아들 5 형제를 두었는데 이 3대에 걸친 식구의 숫자가 모두 합쳐 약 50명으로 각각 사는 집도 달라도 식사는 항상 한꺼번에 할아버지 댁에 모여선 하고 했다. 이처럼 많은 대식구의 머슴들까지 하루 3끼 식사를 한 집에서 하다 보니 끼니 때마다 집안은 항상 무슨 잔치라도 여는 것처럼 사람들로 붐볐고 어머니와 큰어머니들은 이 많은 사람의 밥상을 차리고 산더미같이 쌓인 그릇들을 설거지 하시느라고 눈코 뜰 새 없이 바빴다. 그리고 머릿수가 워낙 많기 때문에 큰 집이나 작은 집 아이들 가운데 누가 왔는지 안 왔는지 밥을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도 모를 정도였다. 동서 누구누구가 안 보이네? 그 마들 밥 묵은 거 봤나? 아이고 그걸 왜 안 믿고 지네들이 알아서 찾아 먹겠지. 특히 한여름 식구가 모여 보리타작을 하다가 새참을 먹을 때가 되어서 아이들이 안 보여 찾아보면 사카린을 탄 술지개미를 몰래 먹고 취해 여기저기 보리대 더미 속에 쿨쿨 잠자는 아이들도 있곤 했으니 그때처럼 재미있는 일도 없었던 것 같아. 내 어머니에 대한 추억. 내 아버지는 그 5형제 중 막내셨다. 그런데 나는 이 막내 아버지의 막내 딸이었으니 서열상으로 보면 전체 50여 명의 대식구 중에서 맹꼴찌였기 때문에 이 거대한 사촌 집단의 틈바구니 속에서 구박이나 받았지만 귀염도 많이 받았던 것 같아. 아버지 형제 중에는 큰 아버지가 학자이셨고 둘째 아버지는 농사를 지으셨으니 내 아버지는 일본에 가서 공부하고 돌아와 탄광을 운영하시기도 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생각해보면 형제가 이렇게 많다 보니 아버지 형제와 그 아들 형제의 성향도 각양각색이었던 것 같아. 일찍 귀화된 큰아버지, 둘째 작은아버지 아들들은 좌익 편이었고 다른 두 작은 아버지 아들들은 우익이었다. 그리고 큰어머니는 뿌리 깊은 유교 문화를 숭상해 1년에 20여 차례나 되는 제사를 모셨고 혹시 아이들이 몸이 아파 열이 나기라도 하면 당고를 불러다 커다란 식칼과 물을 넣고 열심히 치성을 드리는가 하면 연세가 90이나 되신 나이든 동네 할아버지를 불러다가 침을 넣게 하곤 하셨다. 이에 비해 일본에서 공부를 하신 어머니는 종교가 카톨릭이어서 옛 것과 현대를 비교적 합리적으로 수용하는 편이셨고 나는 일찍부터 이런 어머니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자라왔던 것 같아. 특히 어머니는 친정이 김천으로 할아버지가 고을원을 지내셨으며 할머니는 신사임당 상을 받으셨을 만큼 현숙하고 명철하신 분이었다. 이런 할머니의 영향을 받아 이모님들도 학문을 좋아했다.
그런데 나는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 것이 그 90살 되신 동네 할아버지의 모습이다. 마을 근처에 병원이 없던 시절 그 할아버지는 환자가 생기면 침을 놓아주는 것은 물론 각종 민간요법으로 사람들의 병을 고쳐주셨다. 어려서 마을에 장질부사 즉 장태푸수가 돌았을 때의 일인데 그 할아버지는 장질부사에 걸린 아이를 커다란 널빤지에 새끼줄로 꽁꽁 묶고 땅바닥에 눕힌 후에 커다란 황소 한 마리를 끌고 와서 그 아이의 몸을 뛰어넘게 했다. 그러면 아이는 사색이 되어 부들부들 떨고 울면서 식은 땀을 비워도 쏟았는데 이제 와서 생각해보면 이런 민간요법은 분명 과학적인 방법이 되고도 남았다. 장질부사는 땀을 못 흘리는 병이며 땀만 많이 흘리면 낫기 때문에 이 방법은 아주 큰 효과가 있는 것이었다. 지금 우리가 자연요법에서 하는 각당이나 겨자찜질의 효과와 비슷하지 않을까 싶다. 이런 것만 봐도 우리 조상들은 참으로 지혜로운 과학자였다는 생각이 든다. 그런가 하면 어머님은 내가 초등학교 5학년 때인 어느 날 갑자기 급성명장에 걸리셨다. 어두운 저녁이었는데 지금처럼 자동차도 없고 전화도 없던 시절이라 65명이 어머님을 달구지에 싣고 비포장 도로를 덜커덕거리며 심리가 넘는 장터공의를 찾아갔다. 하지만 가는 날이 장날이라고 의사도 없고 땀을 비워도 쏟으시며 고통을 참고 계시던 어머님은 목이 마르다며 물 한 바가지를 얻어 마신 후 다시 김천으로 가기 위해 집 쪽으로 돌아왔다. 그 장터에서 김천으로 가려면 집을 지나가야 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때 잠시 집에 들러 화장실을 다녀오신 어머님은 뜻밖에도 맹장이 나고 말았다. 이제 와서 생각해보면 물을 많이 마신 데다가 덜커덕거리는 달구지 위에 오래 누워 계셨기 때문에 저절로 이 장의 연동운동이 활발하게 돼 감쪽같이 나으신 것이었다. 자연요법, 민간요법. 곰곰이 생각해보면 어머니도 예사분은 아니었던 것 같다. 내가 어렸을 때 어머니는 동네 할아버지와 아주머니, 아이들 등 글을 못 읽는 사람들을 20-30명씩 모아놓고 즐겨 동화와 고전들을 읽어주셨다. 주로 춘향전이니 옥루몽, 이순신 장군 같은 고전들을 낭낭한 목소리로 읽어주시곤 했다. 그리고 어머니는 밤에 우리를 재우실 때면 늘 천주님께 기도를 하셨는데 기도 내용에 우리 자식들이나 집안을 위한 말씀은 한마디도 없었고 나라와 민족과 인류를 위해 기도하시는 내용이 전부였다. 어릴 때는 몰랐는데 지금 와서 가만히 생각해 봐도 어머니의 세계는 평범한 사람들과는 조금 달랐던 것 같다. 어머니는 시골에 사셨지만 참 꽃을 좋아하셨다. 페랭이꽃, 나팔꽃, 달맞이꽃 등 집안 화단에 없는 꽃이 없었고 특히 장독대 주변에는 이름이 잘 기억나지 않는 노란 꽃이 가득 피었었는데 그 꽃을 따서 먹던 기억도 가무하다. 어머님이 살아계시면 무슨 꽃이냐고 한번 물어나 보련만. 자, 이렇게. 어머니는 내 자연식 연구의 스승이다. 어머니는 음식 솜씨도 매우 뛰어난 분이셨다. 아니 내가 자연식 연구가로 활동하고 있지만 우리 어머니야말로 자연식 음식을 만드는 데에 일가견이 있는 뛰어난 선구자이셨다. 내가 오늘날 자연식을 만드는 것도 다 이런 어머니의 혈통을 물려받았기 때문인지 모른다. 내가 서울에서 여고를 다닐 때는 음식이 입에 맞지 않아서 곤욕을 치렀다. 그래서 난 어머니가 해주시는 음식을 먹고 싶어서 어서 여름방학과 겨울방학이 오기만을 손꼽아 기다렸다. 어머니는 여름에는 애호박을 따서 소를 만들어 만두를 빚어주셨고 겨울에는 동치미와 그 유명한 상주의 무말랭이 김치를 맛있게 만들어 주셨다. 그리고 국수를 하나를 만들어도 들판에서 자란 쑥을 뜯어 다 몇 개씩 띄어 은은한 쑥향이 풍겨나게 하셨다. 또 물김치를 담글 때면 사탕수수를 동그랗게 잘라 몇 겹으로 덮어서 단맛을 우러나게 하셨고 동치미도 마찬가지였다. 그리고 김치를
담글 때도 대구 지방에서 이슬차로 만들어 마시는 감로초를 조금씩 넣어 김치의 단맛을 낼 정도로 음식에 대한 감각이 남다르셨다. 내가 살았던 상주는 바다와 거리가 멀어 상신고등어나 간고등어가 지금도 유명하듯이 생선은 거의가 다 염장류뿐이었다. 어머니는 새우젓이나 멸치젓, 황석어젓은 물론이고 갈치나 고등어, 꽁치도 뼈와 창자, 통째로 곱게 갈아서 무, 양파와 함께 소금과 조선 간장을 쳐서 독에 넣어 땅에 묻어 2, 3년이 지나면 꺼내 양념장으로 사용했는데 그 맛이 그렇게 특별할 수가 없었다. 나는 이런 어머니의 영향을 받아 우리나라에서 천덕꾸러기 대우를 받는 부새를 600마리나 사서 어머니와 똑같은 방법으로 소금에 잔뜩 재서 커다란 도가니에 넣고 2, 3년씩 저장해 놓았다가 꺼내 먹고 있다. 이 부새는 어찌나 짠지 짠돌이라는 이름을 붙였는데 푸석푸석한 본래 생선 맛과는 달리 쫄깃쫄깃하고 입안에 착 달라붙어 젓갈을 싫어하는 젊은 세대들까지도 맛있다며 젓가락을 놓지 않을 정도이다. 그런데 채소든 생선이든 어머니 손만 가면 모두가 다 근사한 음식 재료였다. 사시사철 밭에서 나는 푸성기는 물론이고 수확이 끝난 무밭에서 이삭을 주워다가 소금만 뿌려 절여도 그렇게 맛이 있을 수가 없었다. 어머니는 된장도 보리를 찌울 때 나오는 껍질로 만들었는데 이것을 도너스처럼 만든 후에 살짝 구워 3개월 정도 발효시키면 경상도에서 딩게장이라고 부르는 근사한 보리 개떡장이 되었다. 그리고 이 딩게장에 토마토나 무, 우엉, 고추, 감 등을 넣으면 제각각 맛있는 장아찌가 되었다. 또 내 고향 상주는 감이 많은 고장이라 어머니는 겨울이면 단맛을 내는 홍시로 고추장을 담그셨다. 그리고 보통 물김치를 만들면 밥을 으깨어 넣는데 어머니는 칼국수를 끓여 먹고 국물이 남으면 그 국물을 버리지 않고 물김치를 만들고 먹다 남은 감자가 있으면 그 감자를 으깨어 물김치를 담았다. 이런 어머니를 보고 자란 탓인지 나는 음식을 만드는 법에 대한 고정관념이라는 것이 없다. 어머니가 쌀가루에 쑥을 버물러 만들어주신 쑥버무리, 된장과 고추장을 밀가루에 개어서 밥 위에 얹고 수건을 덮어 쪄주시던 고추장떡 맛은 일품이었다. 이 고추장떡을 잘라 먹으면 얼마나 맛이 있었는지 나중에 사촌 형제들이 우리 집에 오면 음식이 맛있다고 자기 집 음식은 안 먹을 정도였다. 이런 어머니가 만든 음식은 면내에서도 맛있기로 소문이 났다. 우리 집엔 항상 손님들이 끊이지 않는데 한번 음식 맛을 본 사람이면 그 맛에 감탄하며 저절로 그 집 음식 맛있다고 소문을 냈기 때문이었다. 얼마 전 장독대에 한 할아버지가 와서 식사를 하시다가 내 고향을 물으시기에 상주 모동이라고 했더니 깜짝 놀라 말씀하셨다. 아, 바로 그 댁 음식이구나. 어쩐지 간간하고 독특한 것이 어디선가 먹어본 듯한 음식이다 했는데 젊어서 우리 집에 오셔서 어머니가 만든 음식을 드셔본 분이었던 것이다.